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펀드 투자처 대표가 털어놓은 구체적 증언, 잠시 후 집중 보도합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 20억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족펀드 운용사 관련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받은 돈입니다. 조국 장관이 서울대에 또 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내 정경심 교수도 2학기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동양대에 전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상 사고를 당한 뒤 현대글로비스 화물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일부상이 이달 하순에 대화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제의 하루 만에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3억 5천만 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들어간 가족의 돈은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회사지요. 자, 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가 채널A를 포함한 기자들과 오늘 마주섰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 경영자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영자,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구속을 앞둔 범죄 피의자이긴 하지만 조국 가족펀드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 가운데는 가장 먼저 입을 뗐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조국 장관과 오촌 조카와 자신이 나눈 전화통화 기록, 그 주변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녹취록의 한쪽 당사자이기도 하죠. 오늘의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대표 측이 조 장관 오촌 조카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장관 가족 펀드의 돈 흐름에 대해 어떻게 입을 맞춰야 할지 논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족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심받는 오촌 조카 조 대표와 투자받은 업체의 최 대표는 가족 펀드의 돈 흐름을 걱정합니다. 조 대표는 코링크 자금의 출처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며 가족펀드가 투자된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 배터리 육성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사 최 대표는 나중에 통장이나 모든 걸 오픈해야 할 시점이 올 텐데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조 대표는 1단계 소명 때는 편하겠지만 그 여파는 같이 죽는 케이스가 된다며 조국 후보자도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 대표는 조 선생 생각에는 수석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4차 산업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 라면서 향후 미칠 파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조국 가족펀드의 핵심 쟁점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이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콜링크의 실제 소유자냐지요. 오늘 저희 채널A와 인터뷰한 회사의 대표는 이 오촌 조카가 실소유자 맞다. 그리고 투자 전반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의 최모 대표는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 콜링크의 실소유주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처음에 받으실 때 어느 분과 하신 건가요? 조 대표로. 씨가 통장을 가져가가지고 돈이 걸리는 거잖아요. 측분들이 회사에 진출했단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2015년부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최 대표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오촌 조카 조 대표가 소송 걸리고 콜링크 폐업해야 된다. 자신은 콜링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한 웰스 CNT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오촌 조카와 조국 장관의 관계는 올 초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의 오촌 조카라는 사실은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올 초인가 한번 들었어요. 먼 친척. 최 대표는 지난 4일 검찰 조사 때 이런 내용을 진술했고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사모펀드 논란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촌 조카가 출국 전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도피하기 위해 거액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 WFM의 기업 공시입니다. 지난달 20일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보유하고 있던 WFM 주식 110만 주 전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가를 감안하면 27억 원 안팎의 자금을 대출받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코링크가 돈을 빌린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검찰 수사로 WFM 주가가 하락하자 63만 5천 주를 매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코링크 PE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WFM 우모 전 대표, 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함께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겁니다. 검찰은 조 씨 등 3명에게 귀국을 종용했지만 이 대표만 귀국했을 뿐 조 씨와 연락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업체 관계자들은 조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거액을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00만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 회사의 대표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를 소개했고 조 장관의 부인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은 사모펀드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고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운용한 펀드 3개 중 하나가 투자한 영어교육업체 WFM에서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200만 원씩 모두 1,4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 회사 대표 김모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정 교수가 남편이 법무부 장관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문을 그만뒀다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업체 회의에 2차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을 확보해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 사건과 관련해 3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과 이혼한 전처 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남편과 위장 이혼한 뒤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려 자신 소유 아파트를 조 씨 앞으로 허위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규명에 나선 겁니다.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말 근무차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가로등 전멸기업체 웰스 C&T 최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급증해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인수한 회사 WFM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첫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자신과 가족 수사 상황은 보고받지 않고 검찰총장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조 장관 주변 수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어제 장관에 취임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8월 급여를 받았었는데 일부겠지만 9월 급여를 받았고 여기에 오늘 나온 추석 상여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걱정한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결국 휴직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휴직원을 전달한 겁니다. 조 장관은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하시고 저희 공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승인을 총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 폴리페서를 강하게 비판했던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2년 넘게 서울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복직했지만 6주도 지나지 않아 또 휴직을 신청했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교단을 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수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돌아올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고.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의 평균 급여는 845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급여의 60% 수준인 추석 상여금도 오늘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남편과 달리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서 휴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하기로 했던 강의 2개는 포기했습니다. 2학기 강의가 모두 없어진 거죠.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학기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가 맡은 수업은 2개였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개강 첫 주였던 지난주 수업을 모두 휴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결국 학교 측에 직접 연락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양대 강의실에 게시된 2학기 강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 예정된 수업은 이렇게 정경심 교수라고 적혀 있지만 다른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업 한 개는 갑자기 교수가 바뀌었고 다른 수업은 수강 신청자 수가 최소 인원에 미달하지도 않았는데 폐강해야 했습니다. 휴강을 한다고 해서 앞에 교수님이 수업을 못해서 그러면 이제 학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평점이 저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죠. 최성해 총장도 학생들을 위해 정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강의잖아요. 그럼 기수하면 왔다 갔다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대 측은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아도 정 교수에게 기본급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양대 캠퍼스에는 정 교수 딸이 받은 총장상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 총장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번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가능성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은 1년 앞뒤로 이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죠. 그런데 총장이 직인이 찍힌 위치 그리고 직인의 기울어진 각도가 100%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 중입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좀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딸이 지난 2012년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원본의 공개 요구를 거듭 거부해왔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검찰의 원본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사본과 공개되지 않았던 조 장관 아들의 2013년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관련 상장 사본을 들고 동양대를 찾아 대조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조 작업을 참관한 동양대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표창장에는 최성해 총장 이름 끝부분에 왼쪽으로 약간 기운 직인이 찍혔는데 조 장관 아들이 받은 상장에 찍힌 직인 역시 똑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장은 동양대는 전자직인 시스템을 지난해에야 도입했다면서 그 이전에는 직원이 직인을 직접 찍었기 때문에 직인 위치가 똑같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에 은박으로 새겨진 동양대 로고가 빛에 반사되는 각도도 분석 중입니다. 위조 작업에 컬러 복사기 등이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네, 이번엔 조국 법무장관의 위증 논란입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생일을 고친 걸 두고 논란이 있었죠. 당시 조국 장관은 나는 몰랐다. 출생신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증명서를 보니까 신고자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조국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조 장관 딸 조모 씨의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에 따르면 딸 조 씨의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 아버지가 아닌 본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되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혹시 하려면은 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하시면.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2014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변경했습니다. 입시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겁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상세 기본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저 미임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지시해 주세요. 네. 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엉뚱한 거를.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부친이 신고하면서 서류에 조 장관이 한 것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도근입니다. 네, 청문회도 끝났고 장관 임명도 어제 있었지만 아직 사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제출 전입니다. 미제출 자료 가운데 어떤 게 있는지 강병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자 한국당은 통화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 부인 통화 내역 바로 떼서 제출해 주십시오. 통화 내역 제가 휴식 시간에 가서 뒤에 지금 검사들 왜 앉혀놓습니까? 예?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예. 하지만 조 장관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풀 수 있는 원본 사진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꾼 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딸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SNS 게시물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여식이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뛰러 올라오겠습니까?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국회 상임위의 요구 자료는 5일 안에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현장 국무회의였는데 장소가 공교롭게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 제기된 곳이죠. 오늘 행사 표정은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관 자격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는데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현장 국무회의가 열린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공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키스트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경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논란과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잡힌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키스트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키스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무회의 장소를 키스트로 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검찰더러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과 같고 청와대가
조국을 위한 카페트를 깔아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키스트 내부에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인 만큼 원래 계획한 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회와는 달라진 모습인데 그 이유를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가라! 특권은 가라! 한국당의 장외투쟁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당을 상징하는 붉은 점퍼를 입고 전국의 당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이무대에 당 로고가 자취를 감췄고 정장 차림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이른바 반문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색을 최대한 뺀 겁니다. 신촌과 왕십리, 반포 등 서울 시내를 돌며 게릴라 집회를 열었고 지도부는 빗속에서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집회 규모는 작아졌지만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죠. 이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끌어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이란 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주고 당장 파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대통령 문재인은 당장 부득이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한국당은 1인 시위를 국회의원에서 전국 당협위원장으로 확대하고 게릴라 순회투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이현주 무소속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삭발을 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의 파면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검정색 옷차림에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계단 앞에 선 이현주 의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여 있는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접이식 의자에 앉더니 삭발을 합니다. 삭발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도 흘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 이 의원을 격려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한 야권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손 대표는 즉각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비당권파 수장인 유승민 전 대표는 동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찾아갔지만 정 대표는 파면 공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대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직후인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문재인 탄핵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습니다. 2시간 만에 19위에서 2위로 오르더니 오늘 새벽 2시부터 7시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문재인 지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2위로 시작해 9시 30분쯤부터 1시간가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문재인 지지 검색어 입력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유독 40대에서 많았던 점도 눈에 띕니다. 급상승 검색어는 1분 동안 증가한 검색량으로 선정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입력해도 한 번으로 집계되고 실명 아이디로 로그인해 검색해야만 집계됩니다. 지난달 말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 경쟁 이후 검색어만 바꿔단 채 실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실검 순위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법조팀 최주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가요? 우선은 두 사람을 먼저 알고 이 출동 가능성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보다 형입니다. 윤 총장이 1960년생으로 1965년생으로 알려진 조 장관보다 5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그리고 82학번으로 윤 총장이 학번으로도 3년 선배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윤 총장은요, 서울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구수 끝에 1991년에야 결국 합격했습니다. 반면 비사법고시 출신 법무부 수장인 조국 장관은요, 1993년 당시 울산대학교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이력이 말을 해주듯이 두 사람은 강골 검사와 강성 교수라고 불리는데요. 앞으로 이 강대강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것 같기도 하네요. 강성 교수 출신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조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이 첫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쥘 수 있는 이 첫 번째 카드, 바로 인사권을 빼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리고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고, 또 황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민변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인사를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 인사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취임하자마자 이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어제 저녁에 이 법무부 간부들을 모아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미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이종근 차장검사,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이종근 차장검사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고 이 취임식을 하자마자 이 조 장관은 미리 구상을 했었던 첫 번째 행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것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두 가지 카드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감찰권과 수사 지휘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감찰권입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면서 이 검찰의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정원 댓글과 강정구 교수 사건 등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윤 총장에게는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요,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참모들에게 나는 정치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과 윤석열이 가진 카드를 살펴봤는데 이 카드로 정말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분간은요, 이 두 사람 모두 불편한 동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이 양쪽 모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엎어진 골든 레이호에 갇혀있던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41시간의 사투 끝에 이뤄낸 기적입니다.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선체에 난 구멍에서 한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한국인 선원 4명이 전원 구출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출된 선원은 구조대원들의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인 골든 레이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새벽 1시 40분쯤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승객 24명 중 20명은 구조됐지만 4명은 선체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It was outstanding. When I heard the news this morning that we had tapbacks throughout the night, I think that really motivated the team here. 구조대는 프로펠러가 있는 선미 쪽 선체 내부에 지름 7.6cm 크기의 구멍을 뚫은 뒤 산소와 식수 등을 공급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뚫은 구멍들을 연결해 가로 세로 약 61cm, 91cm 크기의 출입구를 만들어 3명을 구조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던 나머지 1명도 별도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We had a helicopter drop them off on the top of the vessel, and they were able to rappel down to the area in which we had been hearing the knocks, and that was successful. 오늘 구조된 4명은 제대로 보이는 이곳 병원에서 조금 전 치료를 받고 한국의 가족들과도 통화한 뒤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전원 생존 귀환에 대해 현지 언론은 한편의 기적의 드라마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골든레이오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절차가 남았습니다. 배 안에 있던 차량 4천여 대는 모두 손상됐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홍유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소형차 7,400대를 실을 수 있는 골든레이호.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사고 당시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하는 4천여 대 차량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사고로 선박이 90도로 기울어지면서 차량들은 아래로 쏟아져 내렸을 걸로 추정됩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 전혀 못 쓰게 돼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047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현대해상의 선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차량 피해를 대비해 최대 9조 8,146억 원까지 보장되는 영국 보험조합의 선주 책임 상호보험도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2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고 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어떤 형식으로든 다 받아요. 하지만 정확한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차종들이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심지어는 중고차도 있어요. 이 규모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골든레이오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액수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길아입니다. 경북 영덕군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후 2시 30분,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태국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로 지하 3m 아래 폐기물 보관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탱크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탱크에는 수산물을 가공한 뒤 남은 찌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자기가 7년까지 8년 동안 청소를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년간 뭐가 청소를 안 했으면 그 부패도에서는 산산이 있겠습니다. 그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태풍 링링은 강풍과 바람만 몰고 온 게 아닙니다. 적조 생물까지 우리 바다로 끌고 올라와 남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18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의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올랐습니다. 어민들이 건져보지만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지선도 건져올린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식장에 적조가 덮치면서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저희들도 30년 양식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전혀 전무하고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황당하게 짜겠습니다. 지난 3일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참돔과 우럭 같은 양식어류 185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은 29억 원이 넘습니다. 남해안을 덮친 적조는 태풍 링링의 영향이 큽니다. 강한 바람이 먼 바다에 있던 적조 생물을 양식 어장이 있는 연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통상 적조는 태풍과 함께 소멸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제 일부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 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적조 예방 효과가 있는 황토를 바다에 뿌리며 확산 방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바닷물 수온까지 높아 적조의 기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향후 21도 정도로 떨어지는 시기에 적조가 소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정도 되면 태풍이 휩쓸고 간 바다에 적조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동해를 향해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어젯밤 늦게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말해놓고 바로 이튿날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북한은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걸 올해 안에 내놓으라고 미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을 관통해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잇따라 발사된 발사체는 약 330km를 날아간 뒤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의향을 밝힌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앞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강훈 전술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미 압박 수단으로서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에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12월이 지나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와 무관하게 신형 무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발사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20년 전에 창업했던 것은 바로 마윈 회장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55세인데 오늘 은퇴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제2의 삶은 중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가벼운 티셔츠 차림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직원들은 큰 환호성과 함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마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10만 명 넘는 임직원이 일하는 중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 그 시작은 20평짜리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1999년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입지를 넓힙니다. 이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유통과 물류, 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현재는 시가총액 548조 원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성공은 시대적 변화를 읽는 마윈의 통찰력과 인재를 중시하는 용병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or so many years, I always try to find the people smarter than I am. And when you find so many smart people, my job is to making sure the smart people can work it together. 마윈은 은퇴를 앞두고 20년 전 창업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A lot of companies I learned when they fail because they want next quarter. They want a revenue, they want a profit, they forget about dreams. 55세의 나이에 은퇴한 마윈은 앞으로 교육과 자선사업 분야에서 인생 2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윈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알리바바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마윈의 은퇴가 공산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귀경 차량 교통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보행 중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좁은 도로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길을 가던 차량이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차량.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자 부주의 탓입니다. 보행자는 두렵습니다. 어떤 데는 혹시나 싶을 때 남보까지도 외우려고 막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보행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밤길을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은 결국 숨졌습니다. 진짜 머리가 올라가죠. 이거 사고 안 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야. 최근 7년간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는 평소보다 7%포인트 많았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보다 전날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통 추석 전날 술자리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이 커지고 시장이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보행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운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낯선 지역을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정방 주의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도 횡단보도만 이용하고 한적한 길은 주변을 꼭 살펴 건너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립암센터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닷새째입니다. 상당수 환자들은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병동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어두컴컴한 병실 앞, 간호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닷새째. 환자 520명 가운데 107명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중증 환자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퇴원하지도 못한 겁니다. 국립암센터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암 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나마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진료부는 일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이 양성자 치료실은 이곳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국내 2곳뿐인데요. 파업이 시작되면서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 앞에 27명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그 시간에 오면 바로 들어가서 그냥 그 책상에 배정을 받았을 텐데 노조 측은 1.8%의 임금 인상과 별개로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쉴 새 없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쏟아질 텐데 게릴라성 호우 형태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많은 곳에는 무려 2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맑겠습니다.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곳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목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지 않아서 바닷길 이용객들은 오가는 길에 큰 불편 없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에게 20대 청년들이 분노할 때 정의당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 민주당과 협력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내놓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는 좀 뜬금없습니다. 요즘 낮아진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신경 쓰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월 40만 원인데 왜 꼭 한 달에 100만 원이어야 하는지, 늘어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올 포퓰리즘의 전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